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검찰이 이 대표의 이 법인카드 유혹 의혹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사법 리스크는 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인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연일 이재명 대표와 이 각을 세우면서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요, 기다림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이거 뭐 신당 창당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신당 창당을 시사한 것일 수 있고 예. 신당 창당 가능성이라는 건 뭐 언제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나 좀 저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신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면 탈당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드는 거 그 작업 쉽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일 때 그리고 이낙연 계라는 분들이 움직일 때 그야말로 무슨 뭐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은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는 이재명 대표 체제긴 하지만 이낙연 좀 얘기되는 뭐 정세균 또 김부겸 이런 분들은 예. 민주당에 대한 연고권을 따지면 이낙연 전 대표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민주당 줄이라고 생각하지 예. 자기들이 민주당 비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현재로서는 이런 공격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서 네. 본인들이 뭐 앞으로 당권을 잡는다든가 또는 현재로서는 최대치는 예. 현재로서는 당에 있으면서 이른바 이낙연계라든지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이후에도 무사히 국회의원이 재선되는 다시 당선되는 뭐 그런 투쟁을 하려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낙연 전 대표 이 최근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남 사실을 좀 공개를 했죠. 또 정치권 일각에선 정세균 총리까지 포함해서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 세 명의 문재인 정부 전직 총리 연대에서 혹시 이 반명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희망적으로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정세균 총리는 조금 뭐 약간 뭐랄까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뭐 김부겸 총리하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예. 좀 적극적으로 지금의 정치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노동일 주필님께서 뭐 말씀하신 것도 인간의 본성이 자기의 이익이 없이 무엇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이제 뭐 국가나 나라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예. 정치 개혁을 모색하는 것이고요. 대의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이 큰 거지. 그래서 이분들이 상정하는 것은 노무현의 길입니다. 노무현의 길.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음에 나가서 의석을 꼭 얻어야 되고 뭐 몇 명이 당선돼야 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예. 다음에 나가서 대의를 말하고 죽어도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니 지금의 이 상태로 정치가 가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손학규 고문도 지금 모처럼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의 올가미에 엮여 있는 데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천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것, 이재명 대표 책임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대표가 되고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손학규 전 대표도요. 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꼼짝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까지
뭐 모습을 드러낸 것에. 글쎄요, 뭐 올드보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좀 그러시겠죠. 그렇죠. 예. 뭐 원로들이라고 얘기하죠. 예, 원로들. 원로들이니까 예. 지금 저분들의 말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당을 걱정하는 네. 그런 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 대표는 그 이재명 대표긴 하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자체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민주당은 정말 전통 있고 유서 깊은 그런 정당이고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배출한 그런 정당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역사를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한다면 민주화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그런 정당 아닙니까?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손학규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사법 리스크로 꼼짝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좀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169석이라고 하고 다른 정당까지 합치면 거의 180석 육박하잖아요. 네. 그런 거대 야당이 전국을 정말 생산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뭐 하는 일이 모든 게 그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모든 사람들 뭐 장관이니 뭐니 다 탄핵 얘기만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을 표출한 걸로 생각하지 예.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무슨 일을 도모한다 또 우리가 무슨 뭐 복귀해서 뭘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원로들의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로들의 충정.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손학규 의원과는 좀 얘기를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상태죠. 이 대표가 최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로 이제 회귀하려는 그 발언들을 했었어요. 여기에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네. 건데 당내에서 지금 이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병립형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립형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원들은 이게 대국민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그리고 이게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 퇴보할 때, 예. 거꾸로 돌아갈 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에 큰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게 당이 쪼개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 쪽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 이거를 최대한 답변을 미루려고 하는 이재명 분위기로, 대표가? 분위기로 보입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뭐 2월까지 내년 2월까지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분당의 어떤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지금 나온 거는 저는 원로로서의 자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직접 하겠다고 나오면 그거는 올드보이로 일컬어짓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러나 지금의 정치가 너무 잘못 가고 있는데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조언을 하고 멘토링을 하는 거라면 그건 원로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죠. 조국 전 장관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광주 북콘서트에서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되었고 이 돌 하나를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선 출마해서 자기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법을 통해서 뭐 명예회복이 안 되면 뭐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와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어디 지역구 출마해서 자기가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국 신당, 뭐 또 송영길 대표도 뭐 전 대표도 신당 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이준석 신당 이런 분들이 뭘 노리고 지금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선택받을 수 없는 분들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존속이 되면 네. 두세 석 노리고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 개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허. 무슨 2명, 3명 해출하는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방 사라질 그런 정당이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저는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 못 하겠다는 것이고
21대 국회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정치 개혁이 됐나요? 동의하시나요? 혹시 다른 분들 시청자분들이 네. 더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뭐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전 교수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제도를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정치 개혁이 아니고 누가 유리하냐, 어디에 뭐 세력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면서요,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그러니까요. 그런 제도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을 인식하고 혹시라도 그런 선거제를 논의할 때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제가 좀 예. 짧게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준연동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위성정당이 문제인 겁니다. 그걸 그래서 악용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문제를 정확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네. 위성정당을 못하게 하는 것이 담보되는 준연동형은 정치 제도의 발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저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성 정당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성 정당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두세석 노리고 이렇게 비례 전문 정당들이 나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정치 개혁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이 또 그렇게 따로 이탄위원회라고 이제 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내에서 이 대표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도 어제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먹었던 샌드위치 그거 자체도 본인이 먹었어요. 본인이 먹었는데 단 한 번도 개인의 돈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물에 대해서 피드백은 열심히 줬습니다. 빵 눅눅하다거나 아니면 야채 이런 거 더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금액 자체가 매일 매달 한 달에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됐는데 그 금액이 계속 지출이 되는데도 세금으로 지출이 되는데도 확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조명현 씨요. 이 대표가 세금으로 샌드위치를 먹었고 또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 이 대표가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몸통은 이 대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 발언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글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좀 경기도 법인카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기도의 국민들이 또 국민 전체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돈을 공무에 쓰라는 것인데 저렇게 본인이 샌드위치 사 먹고 뭐 샴푸 사고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소고기 사 먹고 예. 그런데 저 법인카드를 쓴 것이고 저분은 직접 거기에 관여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전달한 단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관여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경기도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최종 수혜자가 본인이고 최종 책임자가 본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조명현 씨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신고까지 해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너무 당연한 얘기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난 몰랐다. 샌드위치 그렇게 매일 사 먹는데 누구 돈으로 한지 난 몰랐다 얘기하면 네네. 그건 정말 무능한 거죠, 한마디로. 아니 경기지사가 자기 그 모든 일이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면 예. 그게 어떻게 경기도지사 일을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모든 일이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면서 이 문제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이 김혜경 씨 배임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지금 적시가 돼 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위기 때마다 압수수색한다 이런 반발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노주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면 검찰은 당연히 할 일은 해야겠죠. 예. 그런데 이제 좀 거기에 조금 하나의 그 작은 바램이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조금 이게 형평성이 어긋났다거나 과잉이라거나 이런 느낌이 좀 안 들게 조금 더 좀 뭐랄까 그 국민에게 좀 신뢰를 주는
그 오해를 좀 없애는 수사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 오해를 없애는 수사를 더 고민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요. 기계적인 형평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뭐 이게 너무 뻔해 보여가지고 그것도 비판을 받았지만 예. 지금은 기계적인 형평마저도 안 보이니까 한쪽이 너무 탄압당한다는 느낌 내지는 너무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인요한 혁신위의 이른바 이 최후 통첩에 당 지도부는 침묵을 거부했습니다. 혁신위와 지도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총선 채비에도 난항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최민식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여당 내부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6호 혁신안을 의결하며 답변 시한을 4일로 제시했습니다. 70점, 80점짜리 이런 혁신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 답변은 당에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혁신이 때문에 짧게만 할 말씀만 짧게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똑같은 말 반복하나요?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게 최악이라며 혁신안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희생혁신안은 최고위에 정식 보고되지도 않았는데 지도부는 혁신위가 보고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안 됐고요. 혁신위는 당 사무처로부터 향후 혁신안 모두를 모아서 보고하라고 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하루 종일 언론 접촉을 피했고 오후로 예정됐던 혁신위의 화상회의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지금 뭐 걱정이 됩니다만 이제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보냈더니 안 보냈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뭐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그런데 저는 혁신위 접근 방법이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혁신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혁신을 하라라고 쭉 자신들이 요구하는 거 혁신안을 내놓고 네네. 그에 대해서 최고위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그 최고위에서 그거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100% 받아들이든지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1호를 내놓고 받아들이라 말아라, 2호를 내놓고 받아들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혁신위원회의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뭐 그런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혁신, 뭐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뭐 중진들 출마하지 마라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그게 뭐 어떤 그 공천 때마다 이른바 물갈이 하는 게 혁신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 포함한 당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또 당과 대통령의 관계 문제라든지 예. 당은 당규에서 어떤 고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해가지고 혁신이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반영할 건 반영하도록 예. 그렇게 한다면 저는 좋은 건데 자 중진 뭐 출마하지 마라. 지도부 출마하지 마라. 어디 험지 와라. 서울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공천이란 게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누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든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아니다는 생각합니다. 예.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전 이 시기점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망할 수도 있고 공동 흥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기현 2기를 가지고 총선에 임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건지 아니면 비대위로 가는 상황이 되겠는지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밖에서 볼 때는 비대위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습니까? 크다. 예. 왜냐하면 강서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요. 네네. 중도층 민심은 현 정권에 심판하는 쪽으로 돌아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건 뭐냐면 지금의 정부와 그다음에 여권이 보여주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저런 방향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정말 저거는 기대해 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마저 만약에 좌초가 되고 거기에 또 김기현 대표는 꼿꼿하게 자기만 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아 있는다? 그럼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게 좋은 방법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거는 그냥 토론의 주제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인이 있을 뿐이에요. 여당의 대표가 있을 뿐입니다. 그게 김기현 대표건 아니면 이준석 대표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잘하는 대표가 중요하고 본인들한테 느껴지기에 뭔가 이렇게 좀 더 본받고 싶거나 감동받고 싶거나 아니면 저기로부터 나의 삶에 어떤 교훈을 얻고 싶거나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런 국민의 의식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어떤 얘기를 한들 그것은 무의미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좀 짚어볼까요? 여권에서요. 이 장미란 차관, 이 무서운 카드가 될 거란 이 기대감 속에서 지금 하마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 취임 5개월 만에 총선 출마하는 것. 글쎄요. 차관 경력을 스펙 쌓기 하러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장미란 전 차관의 출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저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차관을 해서 정말 저분은 정말 참신하다 하고 국민들이 주목했던 때가 뭐 지금 6개월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5개월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기용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교체할 때도 이유가 있는 것인데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교체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장 차관이든 대통령 수석이든 그분들은 총선용 경력 쌓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런 분들인데 지금 겨우 업무 익혔을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전 지난 정부부터 예전 정부부터 이런 문제에서 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왔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도 뭐 청와대 참모 경력, 뭐 행정관, 비서관 경력을 내려고 선거 출마했고 당선된 분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미란 차관을 뭐 콕 집어서 얘기해 미안합니다만 취임 5개월 만에 교체한다. 예. 왜 교체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완전히 그 차관 기용이 뭐 총선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예. 그야말로 스펙 쌓기 위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국정 운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총선에 출마하는 이 장관들 6명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이제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 뭐 특정 지역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 가고 싶다고 하니까 다른 스타 장관들도 왜 나는 꼭 나는 험지 가고 저기는 좋은 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인요한 혁신위가 중요한 거예요. 인요한 혁신의 키워드가 뭡니까? 당이 서로 소통하면서 통합하고 예. 그리고 서로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시는 6명의 장관분 중에 원희룡 장관은 그걸 선언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도 그걸 따라와 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게 붐업이 되고 당을 위한 게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나 정부를 위한 게 되는 건데 예. 그렇지 않고 박민식 장관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주장하거나 그 외의 분들이 거기 나도 그러면은 좋은 데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 그거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두 분 말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